요. 저는 국어영역 신영균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고3 학생들 단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기 옆에서 설명회하고 바로 건너왔어요. 지금 오전에 촬영 쭉 하고 여기 황림에서 설명회하고 바로 건너와서 끝나면 또 가서 촬영하고 저녁 수업해야 돼요. 평가 항목에서나 이런 거 한 번씩 볼 때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시험 끝나고 걱정 많으시죠? 특히 재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와, 우리 애 대학 갈 수 있을라나 막 이런 걱정 많이 하실 텐데 또 날씨도 더워지고 그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이거 부모님들 기대하고는 달라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묵묵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길을 갑니다. 뒷바라지만 뭐 잘 해주시면은 부모님들 역할 다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제 제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놓고 이제 설명회 하는 거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 이런 거 객관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인강은 이투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학원가가 주요 학원가 6개가 있죠. 대치, 목동, 평촌, 중계 뭐 이랬으면 6개. 그 지역에서 4개 지역 1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0명 이상 현장에서 가르치는 5명 강사 중에 1명이고요. 이 중계 지역에서는 당연히 전 과목 토탈 1타입니다. 가장 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모의평가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6월 모의평가는 이런 의미가 있죠. 일단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로는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재수생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재수생들도 학원에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 보는데 그건 또 재학생들이 빠지다 보니까 부진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붙어볼 수 있는 첫 시험,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진짜 강자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진짜 강자들이 누군가요? 반수생들. 지금 제 조교하고 있는 뭐 다율이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연대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본대요. 그리고 다른 지역 조교 중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다녀요. 올해 또 본대요. 의대 가겠다고. 이런 진짜 강자들이 반수생 중에 많은데 걔네들이 일단 빠진 상태에서 응시된 시험, 걔네들이 이제 1학기 끝나고 나면 휴학하면서 대거 들어오겠죠. 그리고 평가원에서 주관한 첫 시험, 그러니까 3월 5월 교육청 모의. 교육청은 평가원하고 다릅니다. 교육청은 수능 주관 저기 기관이 아니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 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낸 첫 시험,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를 대강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자가 되겠죠. 방향타가 될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응시인원. 이거 아까 소장님께서 보여주셨나요? 응시인원? 이거 보여주셨어요? 애들이 어떻게 됐죠? 늘어났어요. 저도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니네 때 왜 늘어나냐 갑자기? 왜 늘어난 거예요? 황금돼지들이래요. 결국 이게 늘어났어요. 50만 명을 넘어갑니다. 지금 일단 응시 인원이. 이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난이도 같은 경우에 국어는 막 이거 뭐 애들마다 얘기 다 달라요. 적당했다, 쉬웠다, 어려웠다 막 얘기들이 다 다른데 일단 기본적인 객관적인 등급 컷을 보면 알 수 있죠. 쉬웠습니다. 쉬웠던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문제 쫙 풀면서 으아, 이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쉽게 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쉬웠는데 1등급 컷이 이제 화법과 작문 선택자가 96 또는 97, 그 다음에 언어 매체 선택자가 94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쉬웠던 시험인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소장님께서 안 보여주셨나요?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번 6평이 이랬는데 그러면 올해 수능 국어도 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최근 3년간 자료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4학년도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번처럼 쉬웠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올해 아이들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 그래서 평가 한번 해보고 아이고야 이렇게 출제를 하면은 애들 정시 모집에서 선발 못하겠네, 조금만 어렵게 가볼까 한 결과 재작년에 이 사단이 났어요. 조금만 어렵게 내야지 조금만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 1컷이 84점 이렇게 떴었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수학보다도 높았죠. 만점자 표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6월 평가원이 너무 어려웠어요. 1컷이 막 84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쉽게 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수능은 등급컷이 이렇게 갔어요. 많이 쉬워졌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88에서 90에 맞췄으면 딱 적당한 건데
수능 국어 1교시 요거 잘 기억하세요.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목표 등급은 1등급 컷 90점입니다. 90점. 근데 그거 맞추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평가원이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겠죠. 이보다는 조금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 조금이 조절이 잘 된다면 좋을 텐데 잘 안 된다면 재작년 같은 불수능 이런 사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공부 비중이나 이런 거 옮겨 다니는 거 아니다. 이번 시험이 이랬던 거지 다음 시험 어떨지 모른다. 대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저께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밤에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를 했어요. 제자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생님 이거 국어 이렇게 쉬우면 저는 이제 수학 공부 더 하고 국어 시간을 학습량을 좀 줄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대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학 가기 싫으면 맘대로 해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시험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수험생의 자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EBS가 연계된 첫 시험입니다. 요즘 아이들 이런 거 다 알 법한데 3월, 5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를 의도적으로 피해서 출제를 해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연계를 다 해버리면 수능 출제위원들이 낼 게 없습니다. 그 교육청 모의고사는 3월, 4월, 7월, 10월 계속 보기 때문에. 근데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가 연계된 첫 시험. 연계될 다음 시험은 구평, 그 다음 시험은 수능. 이렇게 3번 연계되는 거죠. 국어 영역은 45문제 중에 23문제, 51.1%가 연계가 됐습니다. 자, 영역별로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문학 역급으로 쉽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나온 적이 참 드물어요. 근데 이번에 애들이 시험 볼 때 문학보다는 비문학에 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글도 잘 안 읽히고 막 경제 지문 같은 거 나오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건데 이번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제자들 여기 있는데 그렇게 비문학 안 어려웠죠? 그냥 읽고 풀만 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EBS 연계율이 이 중계 지역의 문제가 이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EBS 문학의 효용 가치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문학은 EBS에 수록된 그 작품을 시험지에 갖다 박아버려요. 그냥 공부하는 나 아는데 그러면서 후딱 읽고 풀든가 어떤 애들은 안 읽고 풀기도 하고 뭐 이게 되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연계라고 해가지고 수능특강 비문학을 쭉 넘겨보다가 출제위원들이 이 내용 괜찮네. 그러면 그거 글을 다시 윤문이라고 하죠. 글을 다시 써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문학보다는 직접적인 체감 연계는 떨어지지만 대신 문학은 절반이 채 안 되는 작품들이 연계가 되죠. 근데 비문학은 1번, 2번, 3번 독서론이라고 해서 그거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3지문이 최근 3년간 계속 다 연계입니다. 이번 시험도 비문학 3지문이 연계였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 체감 연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지문의 싱크로율 자체가 아예 글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절반에 육박하게 겹칩니다. 그럼 EBS 공부 한 해와 안 한 해가 확 차이가 나요. 비문학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비문학도 풀어야 된다고 EBS. 그래도 애들이 잘 안 풀어요. 학교에서도 거의 EBS 문학만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치목동하고 다른 점이냐? 대치목동은 EBS 비문학을 더 열심히 해요. 이게 1년 전부터 경향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까. 근데 이쪽은 안 합니다. 비문학을 애들이. 그리고 학원들에서도 비문학을 못 해요. 저작권 때문에. 근데 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지문 독해 연습. 독해가 무슨 뜻이 독해? 독이 뭐예요? 독. 읽고 해가 뭘까요?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독해의 독해는 읽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 다른 나라 말이니까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필요하죠. 국어 영역은 다 한글로 써 있어요. 한글을 해석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해는 이제 이해인데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글로 써 있는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첫 번째, 너무 책을 많이 안 읽은 세대죠. 부모님들은 활자 세대. 뭐 할 게 없으니까 책이라도 읽고 뭐 이런 건데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 세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미디어와 이미지가 더 익숙하지 깨알 같은 글씨들 읽는 걸 싫어해요. 근데 아이들이 처리해야 되는 글자 수는 16페이지 22,500자.
그거 다 읽고 45문제 마킹을 끝내야 됩니다. 이거 결코 요즘 세대 아이들한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국보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국어를 포기한 자. 요즘에는 그런 신조어도 있습니다. 애들이 국어 좀 했다가 한 4등급 5등급 나오면 에이씨 안 해, 나 다른 걸로 최저 맞출 거야, 뭐 이래버립니다. 그런 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국어를 포기합니다. 독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문학을 잘하려면은 독해, 읽고 읽는 연습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자, 국어는 양치기가 안 되는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양치기가 되는 과목의 특징이 뭐냐? 배울 내용이 단원별로 정해져 있는 과목. 수학이나 탐구 영역. 배울 것들이 단원별로 명확하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과목들은 많이 공부한 애가 1점이라도 더 나옵니다. 근데 국어 영역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떤 애가 1시간 공부했어요, 하루에? 어떤 애는 국어 4시간 했어요. 1시간 공부한 애가 4시간 공부한 애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어 영역은 이래요.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문학 EBS 혹시 자녀가 안 하고 있으면 무조건 하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저도 몇 년 전까지는 EBS는 인강도 그렇고 형광도 그렇고 문학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작 국가에서 한번 발표했죠. 킬러 문학 되지 않겠다. 그리고 EBS 체감 연계를 높이겠다. 그때 그걸 머리 써봐도 문학은 더 이상 체감 연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절반을 그 EBS 작품을 박아버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체감 연계를 높여요. 체감 연계를 높이란 얘기는 비문학 체감 연계를 높이겠다는 얘기구나. 딱 그거를 알아듣고 바로 그 해부터 이 연계 독서라고 해서 EBS 연계 독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 안 하고 시험장 갑니다. 이거 시키셔야 되고. 시킨다고 할까요, 애들이? 아들, EBS 비문학 중요하대.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하나요? 안 합니다, 애들. 자, 다음 문학 쉬웠어요. 그리고 EBS 체감 연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영어, 간접 연계, 수학 애들이 말 들어보면 이게 연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근데 국어 영역은 직접 연계입니다. 왜냐? 문학은 EBS 수록 작품을 갖다가 시험지에다가 박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내신하고 비슷한 직접 연계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EBS 연계, 간접 연계라고 다 말을 하지만 국어는 직접 연계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제대로 EBS 공부 시키셔야 돼요. 남은 시간 동안에 문학은 이제 개념어 학습 충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독해법.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죠. 문학은 감상을 잘하면 된다. 감상이 아닙니다. 감상이라고 하는 건 감이 뭐예요? 감이.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 시험장에 가서 시를 읽으면서 감상, 마음으로 느끼면 굉장히 창의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출제 요소를 독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문학을 감상을 합니다. 그러면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EBS가 비문학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문학은 최소한 EBS 2회독. 비문학은. 근데 1회독은 EBS 교재로 하는 거고 2회독은 그 변형된 지문과 변형된 문제로 공부를 해서 수능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최소한 3회독 이상. 1회독 할 때는 전작품을 한번 다 봐야 되고 2회독제는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 중심으로, 3회독제는 진짜 나올 것 같은 작품. 선생님 그 작품이 뭔데요? 찍어주면 좋겠죠. 제 교재에는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회독은 해야 돼요, 최소한. 그 다음 화작.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화작은 아마 중3 애들 갖다 주고 풀으라고 해도 아마 풀 겁니다. 그리고 융합 지문이 특이하게 비평문과 면접이 결합된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애들은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은 어떠냐면은 그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어 이 느낌이어가지고 화작은 공부를 잘 안 해요, 애들이. 그게 화작을 선택한 이유기도 하고. 근데 화작도 공부를 제대로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시험이 살짝 어려워졌을 때 차이가 나요. 재작년 불수능이었을 때 화법과 작문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11문제 중에 4개씩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지면 화법도 틀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화작 공부를 좀 시키셔야 된다. 자녀가 화작 선택자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어머니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가시면 애 책상에 애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들고 다니지 않을 거거든요. 있을 거예요. 넘겨보시면 35번부터 45번까지가 화법과 작문이에요.
35번부터 45번을 이렇게 보셔가지고 한 개라도 이렇게 틀린 자국이 있다. 내일부터 밥을 주지 마세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화작은 무조건 다 맞았어야 돼요. 아까 보셨죠? 등급컷. 화작은 96 아니면 7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쉽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화작 선택은 다 맞고 공통형에서 하나 정도 틀려야 1이 뜬다는 얘기인데 화작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화작 선택자들은 지문 유형 학습과 문제 유형별 풀이법 학습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집에 가서 이거 탁 물어보시면 돼요. 딸이에요? 딸. 화법 지문 유형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애가 그런 게 없어. 그냥 읽고 풀면 되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 입에서는 엄마 화법은 대화, 발표, 강연, 토익, 토론, 면접, 협상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 거잖아 라는 얘기가 나오면 걔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를 떠나갖고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발표 지문이다.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말하기 전략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자료 활용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청중의 듣기 활동을 평가하는 문제. 이게 이미 이 세트입니다. 정해져 있는. 그걸 몰라요 애들이. 그런 걸 알고 시험장에 가는 아이가 되어야겠죠. 자, 다음 엄매 선택자들. 이 얘기를 해가 애들한테 욕먹었습니다. 엄매 쉬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막 이러더라고요. 언어와 매체가 이번에 어려웠다라고 느낀 아이들은 공부를 한지 좀 시간이 돼서 까먹었든가 아니면은 개념 자체는 모르는 게 하나도 안 나왔을 텐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피동전미사가 붙은 피동사. 피동전미사 이힐이기 알아! 막 이렇게만 됐지. 막상 그 사례가 나왔을 때 적용을 못해요. 이런 아이들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데 객관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매도 1컷이 94, 5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아이들은 망했을 거예요. 언매가 언어와 매체입니다. 언어가 문법, 매체가 매체 언어. 네, 언어 파트를 내신처럼 암기형으로 공부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번에 문법 5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힐이기 우구추 이러면서 외우는 애들. 그 외우는 애들은 이번에 문법 문제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을 박스에서 다 설명합니다. 하다못해 뭐 양성 모음에 뭐뭐가 있고 음성 모음에 뭐뭐가 있고 이런 거 원래 안 줘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써놨어요 시험지에. 그러니까 너네는 여기 준 소스를 이용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니? 이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언어와 매체를 그렇게 식으로 암기 방식으로 공부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문법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 적용이 안 되니까. 분명히 학생 입장에서 모르는 말은 없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들이. 문법 개념을 몰라서 못 풀겠다가 아니라 거기 함정이 요소의 사례에 들어있는데 그 함정을 피해가질 못하는 거죠. 적용 능력입니다. 적용 능력. 그 다음에 매체 파트. 애들은 매체 파트는 공부 거의 안 해요. 엄매 선택자는 거의 문법만 합니다. 근데 이번 매체가 생각보다 살짝 함정이 있어가지고 엄매요? 매체 다 맞았나? 어휴 잘했네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어떻게 됐어? 매체 틀렸지? 저 친구 공부 잘하는 학교입니다. 너 국제고 출신인가? 이렇게 돼요. 매체를 무시하니까. 자, 언어와 매체는 언어. 우리는 보통 언어와 매체라고 하면 문법 생각하죠. 문법은 5문제, 매체가 6문제, 한 문제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매체는 그냥 공부 안 해도 읽고 풀면은 풀 수 있어.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 아이들이 거의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래 학교에서도 1, 2학년 때 매체에 나오면은 거의 안 해요. 학교에서. 그럼 막 건너뛰고 막 이럽니다. 근데 매체 파드가 이번에 살짝 까다로웠던 함정이 있었다라는 거. 매체도 공부시켜야 됩니다. 애들. 남은 기간 동안에는 개념학습 완벽하게 하도록 하시고 언어 파트. 그 다음에 탐구형으로 출제되니까 실전 적용 능력. 자, 잘 들으세요. 실전 적용 능력을 어떻게 기르나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문제 많이 풀면 됩니다. 자, 다시. 문학과 비문학 독서 파트는 문제를 만들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쪽 영역은. 근데 언어와 매체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치기가 통하는 과목이 뭐냐? 수학이나 탐구처럼 단원별로 배울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과목. 국어에 유일하게 문법이 그렇습니다. 문법은 음운,
품사, 단어, 문장, 단원별로 배울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과목이다 보니 언어함의 선택자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성적이 생각보다 조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적용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문제 많이 풀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적중 내역 자랑하는 거라기보다는 EBS와의 어떤 그 연계성을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자, 왼쪽이 6평 시험지, 오른쪽이 제 교재입니다. 제가 이런 걸로 뭐 헛소리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수업 듣는 제자들. 자, 왼쪽 시험지, 오른쪽이 제 교재. 자, 이 동요가라는 작품은 애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한 작품입니다. 이게 16종 문학교과서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EBS에 수록돼 있어요. 제 교재 보면 맨 위에 별표가 1개부터 5개까지 쳐 있죠. 중요도 표시.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하죠. 별표 1개짜리 이런 거 가르칠 때는 이거 수능에 나오면 내가 뭐라고 그래? 나 은퇴하겠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연계 모든 지문이 다 별표 5개짜리만 나왔습니다. 5개짜리 많지 않아요. 그것들이 나왔습니다. 보는 눈이 남다르죠. 그러니까 1타인 거예요. 자, 요거. 근데 여기 이제 동요가라는 작품이 EBS에 수록된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 제대로 한 아이가 안 한 애는 EBS 공부 제대로 안 한 애는 학교에서도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 본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읽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전문학이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번에 출제된 문제, 오른쪽이 주간과제물, 제가 만든 문제. 오른쪽부터 볼까요? 동일간의 일기 형식에 대한 서술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네가 푼 거라고 숙제로. 왼쪽이 시험지. 동일간은 일기 형식을 경험으로 기록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게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라는 작품도 별이 5개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주에 배웠나? 그죠?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지? 이건 제가 애들 재밌게 설명한다고. 야, 시험 보기 전주에. 주에 우리는 대선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작품이 이게 민중의 저항 정신 이런 거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이 최근 3년에는 수능에 거의 안 나왔었는데 다음 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이건 별표 1개짜리가 될 수도 있고 5개짜리가 될 수도 있다. 별이 막 이러면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본 6월 4일 날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날 이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수능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출제를 합니다. 작년에 전 세계 AI 열풍이 불었을 때 수능 기술 제일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AI 지문 그냥 박아버리죠. 시험지.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 타고 출제합니다. 민중의 저항 정신 이런 게 딱 들어도 어떤 느낌이 오죠. 최근에 어떤 전국과 관련해갖고 막 응원봉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흐름 타고 이런 작품 출제됩니다. 이제 별표 5개에서 가르쳐놨는데 이게 바로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온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다음 기존 작품은 고전 소설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한다고 이거 올해 수능 7에서 30번 나온다 막 용왕 여러 명인데 싸우고 이거 기억나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6평 27에서 30번의 번호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수능이었어야 되는데 6평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묻는 내용이 똑같아요. 3점짜리 문항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여기까지가 문학이고 문학은 6개의 작품 중에 정확히 절반 3작품이 연계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비문학은 4개 작품 중에 3개가 연계가 됐는데 자 비문학을 뭐하러 해요? 엄마 EBS를 다 나락갈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오른쪽이 제가 쓴 글이에요. 제 연계 독서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르칠 때 제가 제자들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전세 사기 문제다. 근데 EBS에서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그거를 변형해서 지문을 쓰고 이거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지문이 지금 6평에 출제가 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게 나오죠. 이런 지문이 시대의 흐름 타고 출제되는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줘도 여기 듣는 애들 앉아 있잖아요. 자기가 이런 문제를 풀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른쪽이 제 교재입니다. 을이 갑에게 보증금 지급하고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왼쪽이 이번 6평 문제예요. 갑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상가를 을에게 임대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거의 비슷해요. 묻는 요소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기술 지문. 요건 아직 수업 시간에 진도를 못 나갔는데 오른쪽에 제 교재에 실려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요것도 요즘에 보시면 친환경 적이라고 해서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해서 막 기업들 주가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 시대적 흐름과 관련해서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제 교재, 왼쪽에 이번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만 보셔도 EBS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 무조건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뭐 언어와 매체나 뭐 화법과 작문이나 뭐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애들 어렵다고. 고정법인데 오른쪽에 제가 만든 문제예요. 중세국어의 목적격조사 을, 알, 날 막 이런 거. 왼쪽에 문제입니다. 중세국어의 목적격조사 을, 알, 날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시험장에서 낯설다, 생소하다 여기서부터 이미 차이가 나요. 이런 것도 공부 제대로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매체도 보면은 내용은 다른데 문제 형식과 지문의 형식이 똑같죠. 화작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나온 말 5개가 다 겹치고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이게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애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본 수업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EBS 분석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수능 특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끝나면은 바로 수능 완성 연계 수업이 이어지는데 잘 들으세요. 수능 특강만 해도 1학기 때 학교에서 모든 지문을 다 하진 않아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시험 범위에 좀 포함시키기 때문에 조금씩 합니다. 근데 수능 완성은 거의 학교에서 못 다뤄요. 왜냐면은 1학기 끝나고 나면 2학기 때 학교 수업은 거의 모든 수업이 자습입니다. 그냥 수능 완성도 야 모의고사 형태니까 풀어봐 이런 형태인데 이게 연계가 됩니다. 지문이.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수능 완성 분석 수업이 이제 이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는 연계 지문 적중률은 100%입니다. 작년에 들은 친구도 있어요. 여기. 이거 다 나옵니다. 이 지문들. 시험장에서나 이번에 시험 보면서도 느꼈어야 되잖아. 이거는 지난주에 배웠던 그 지문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험 봐야 됩니다. 자, 다음에 연계 독서. 일단 기본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재중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재중반 지금 다니고 있지. 재중반 본 수업에서 EBS 수업을 진행을 하니 문학을? EBS 본교재로? 사실 이거 위험합니다. 저작권. EBS에 들어가면은 저작권 딱 걸어놨어요. 여기 저작권. 저 같은 경우에는 EBS에 수록된 작가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을 해요. 한국문인협회를 통해서 작가들에게 저작권료 지급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EBS 지문들을 씁니다. 그리고 독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문을 변형하고 문제를 만들어 갖고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이 지역에서 EBS 연계 독서, EBS 본책으로 하는 게 아닌 연계 독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학은 원 저작권이 EBS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의 저작권, 윤동주 시인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손들에게 저작권료 지급하고 작품 갖다가 문제 만들어 쓰면 됩니다. 근데 비문학 지문은 EBS에 수록된 지문의 저작권이 EBS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는 이게 쇠고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문을 읽고 수능 출제 교수들처럼 그 비슷한 주제로 글을 다시 쓰고 문제를 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연구실에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정식 직원과 조교까지 해서 한 30명이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제작을 해갖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1권이 진행이 끝났고 2권 이제 진행 들어가는데 제 강의는 중간에 들어와도 앞부분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요. 본인이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이런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 보충 수업은 뭐냐면은 한 3시간 신영균 수업을 보냈더니 우리 애가 4등급이었는데 와, 다음 달에 1등급 됐다. 그러면 저 재벌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속성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반 수업을 해요. 나머지 6일 동안 숙제나 조금 하고 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보충 강의를,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학원을 2개 다니는 거나 비슷하죠. 보충 강의로 일주일에 한 3시간씩 듣고 있지. 그러니까 학원 2개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충 강의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될 거예요, 아이들이. 불수능일 때 시간 안에 를 다 끝내야
비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73%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이번 6평 어렵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간 부족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한 50%가량은 그냥 기본 세팅 값이에요.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요. 막 풀다가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대강 읽고 풀던가 한 지문은 쳐다도 못 보고 그냥 찍어버리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국어와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저 시간 부족한데 어떡하죠? 요거예요, 요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죠. 좀 빨리 읽지 그랬어. 막 이렇게 그래요. 걘 빨리 읽기 싫을까요? 누구보다 빨리 읽고 싶을 텐데. 문제 풀 때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 막 이래요. 그게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네가 시간 안에 못 푸는 이유. 여기 이제 본 수업과 병행될 겁니다. 보충 수업으로. 그래서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강의가 15분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흔하지 않아요. EBS도 다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이 강의가 여름 시즌에 진행이 되고 이 강의는 제 대표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청솔에서는 올해는 안 할 건데 이거 특강 열었을 때 300명이 들었어요. 이 강의를. 그러니까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충 수업 두 번째 타임어택이 끝나고 나면 비연계 대비도 해야 됩니다. 고난도 비연계 지문들과 관련된 수업이 이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여름 시즌의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애들이 선택 과목을 1년 내내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겨울 시즌에 한번 하고 그 다음 문제나 좀 풀다가 시험장에 가는데 특히 엄매 선택자들은 다 까먹습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이거 수능 보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엄매, 고난도 화작 강의가 이제 파이널을 앞두고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가 제 제자들이 이제 그래도 선생님 수업은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은 모의고사를 저는 제가 만듭니다. 요즘 국어 강사들의 문제가 뭐냐? 다 사다 씁니다. 컨텐츠를. 이감 모의고사 간쓸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육에서 그냥 교재 받아다가 애들한테 판매하고 그 교재비 걷어다가 그쪽에 결제해주고 이게 교재 중개 판매 수수료 먹고 뭐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컨텐츠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다 연구실에서 다 만들어요. 좀 풀고 있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본인의 영역별 문제점을 이렇게 써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조교들이 첨삭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린 제 모의고사. 그러면 이제 또 불안하신 게 이거죠. 선생님 모의고사 이런 거 안 하나요? 해요. 파이널 때. 이감이나 한수 상상 모의고사를 제 모의고사와 함께 병행합니다. 네, 저희 자부심이 있어요. 제 신형균 모의고사가 이감, 한수, 상상, 바탕 4개 모의고사 합친 것보다 적중률이 더 높습니다. 왜? 이감, 상상, 바탕 뭐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똑같이 나오면 난리 납니다. 이거 입시 카르텔이라고 해가지고. 신형균 모의고사 안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적중률이 높아요. 얘는 출제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죠. 이번 주에 받게 될 텐데 이 성적표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시는 몇 등, 소설은 몇 등, 융합지문 몇 등, 비문학 몇 등, 뭐 선택 과목 몇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영역과 관련해서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요. 너는 이게 약하니까 이번 달에는 이거 다 풀어와. 그런 게 나갑니다. 애들마다 받아가는 게 다르겠죠. 여기에는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특히 재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하도 풀어서 답이 기억나요. 요거는 이제 다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항들. 그리고 제가 전국 이투스 모의고사 출제위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제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간슬기 풀죠? 안 풀어요? 풀어요? 이거의 문제가 참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면 강사가 쓰기에 한계가 뭐냐면 그 강사의 커리큘럼하고 간슬기의 이런 사설의 주간지는 따로 놀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강사한테 맞춰지는 그 진도에 맞는 교재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이번 주에 이 내용을 배웠으면은 그 내용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복습도 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도 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도와 관련해서 주간 과제를 직접 다 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슬개처럼 교재로 나가요. 뭐 프린트 해가지고 대강 몇 장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과제물도 다 이렇게 교재로 나갑니다. 교재로. 뭐 이건 겨울방학 때 말씀드렸으니까. 제 조카가 맨날 3등급 맞고 막 이러다가 1년 바짝 열심히 해가지고 올 일 찍고 의대 차석했습니다.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뭐 합격증 보내고 이랬었는데 국어를 제일 못해서 재수업 듣고 이랬었는데 얘는 좀 뭐라 그럴까 자세가 남달랐어요. 요즘 애들은 어떤 근성이라는 게 살짝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제 조카지만 대치동에서 이제 대치강에서 재수업 들었었는데 공부하다가 졸리면 샤프로 허벅지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피가 다 맺혀 있었어요. 얘가 그거 보면서 너 잘하면 되겠다 했는데 수능에서 전 과목 토탈 5개 틀리고 의대 차석했어요. 이제 전라도 친구라 서울에 있는 의대도 붙었는데 전북대 의대 차석으로 6년 전액 장학금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떠냐? 공부하다가 또는 독서실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졸리면은 내 몸이 잠을 원하나 보다. 그리고 잡니다 그냥. 자다가 한 1시간 그냥 비몽사몽 하다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재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아요. N수생들이 이제 시간이 그보다는 좀 더 있는 셈이지만 남은 시간 진짜 할 거 다 하고 시험장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목표는 이렇기는 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되면 저 역시 재벌됩니다. 이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최소한 아이들이 해야 할 거는 하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해야 할 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계만 수업하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이제 교재라든가 수업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수능 때까지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국어 때문에 대학 못 가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제 수업은 아마 일요일 날 이거 시간이 특이한데 몇 시지? 12시 50분. 이게 시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가지고 딱 1시 막 3시 막 이렇게 안 되거든요. 12시 50분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할 거는 다 해서 시험장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